이번 시간은 574페이지죠. 제3취득자의 지위예요. 자, 제3취득자의 지위 했는데 먼저 제3취득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제3취득자라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은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의 후순위로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이 붙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부 부동산, 그죠? 이렇게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여기에 지상권이나 여기에 전세권을 이렇게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어떤 지위에 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의 부동산이 저당권 등의 행사를 인하여 경매가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되면 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모두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상실하게 될 운명에 놓여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경매가 되면 이 사람들은 권리를 상실한다. 이때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제3취득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제3취득자라 한다. 이 제3취득자의 지위가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이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우리 민법에 세 가지로 규정을 뒀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 저당권이 경매가 된다면 경매 시에 경매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당의 부동산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경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걸 우리는 경매인 자격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경매인 자격을 인정한다. 이때 경매라는 것은 매수할 수 있는 자격, 즉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경락인 가능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 민법의 규정에 보면 당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어 있고 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당의 목적 부동산, 즉 소유자인 채무자 소유 그 부동산을 경매할 때는 채무자는 경매를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경매를 받는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해야지. 그죠?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변제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 부동산을 자기가 사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해줘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인 자격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 버릴 수 있어요. 이걸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다. 대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즉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오면 변제기가 도래오면 변제기 도래 이때 변제해버리자는 거예요. 이때 변제금은 뭐냐? 민법 360조에 있는 피담보 채권액 요거 있죠. 요 피담보 채권액을 여기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저당권자한테 대신 변제해버리자는 거야. 대신 변제해버리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았으니까 저당 소멸하죠. 저당 소멸하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죠. 대신 변제했으니까 다만 이제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야, 너 채무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이제 내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리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상권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요. 피담보 채권 요 범위 안에서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그렇죠? 대위 변제를 인정하자.
대신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 이런 거죠. 자, 다만 변제기에 반드시 도래해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만약에 경매가 당할 때 이 변제할 수 있으면 돈이 목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3실자가. 근데 제3실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경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의 목적물이 경매돼 버리면 이래 되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든 아니면 이 토지에 말이죠. 여기에 저당권이 1번이 있고 그 뒤에 2번이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경매당하면 최선순위 저당권 뒤에 있는 전세권이 소멸하겠죠. 또 만약 여기에 2번이 지상권이 있었다. 그러면 최선순위 저당권 뒤에 있는 용의권이니까 이것도 소멸하겠죠. 그렇죠. 또 여기에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락인한테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 부동산에 있는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이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저당권이 붙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하겠죠? 이렇게 해요. 이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자, 이때 말이죠. 이때 바로 이 소유자나 전세권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서 당의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제3취득자는 이 사람은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경락 대금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인가요? 경매인 자격을 인정하고 대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아니면 비용 나간 것은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3취득자한테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효과가 바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뭐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요. 비용. 제3취득자가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비용을 투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비용은 물론 당의 저당 목적물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비, 그리고 만약에 가치를 개량하기 위해서요,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개량하기 위한 비용인 유익비,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이 내용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제3취득자 보호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침해당했을 때요. 이때 저당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저당권을 구제, 보호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물론 저당권은 물권이니까요. 물권의 침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당권의 특성은 당의 저당 목적물 부동산을 점유하여 독점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침해의 모습에 당의 목적물 단삼이 가지고 쓰고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야, 그 물건 반환해 할 수는 없죠. 자기가 점유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이 청구권에는 반환 청구권을 제외한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겠죠. 이렇게요. 반환 청구권을 제외한 제거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침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행위였다라고 하면 침해자가, 그러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손해가 만약에 저당권자가 발생했으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줘야겠다. 그죠? 자,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이것은 저당권 행사, 즉 경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곧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즉 경매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바로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 침해 행위가 말이죠, 저당권 설정자의 잘못에 의해서 만약에 저당 목조물의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 라고 하면 이때는 저당권자는 뭐예요? 이 저당권 설정자한테요, 저당물을 보충해달라, 즉 원상복귀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즉 이 내용이요, 보충 청구한다는 내용은 원상복귀다, 그죠? 원상복구, 뭐 다른 말하면 원상회복이죠. 원래 상태, 그런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당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이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참 중요하죠. 저당권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죠. 이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행사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가 자기가 설정해 줘놓고 그 물건의 가치를 손상시켰다면 저당권자는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야, 보충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 만약에 이 침해 행위가 채무자의 침해다라고 하면, 그죠? 채무자의 침해 행위였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채무자한테 뭘 줄 필요 없죠? 그래요, 기한이익을 줄 필요 없어요, 그죠? 기한이익을 줄 필요 없으니까 기한이익을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이 채무자한테요, 채권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지금 당장 채무 내용 이행하라, 변제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이행이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때는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기한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침해해야 됩니다. 이 침해 행위가 말이죠, 침해 행위가 채무자가 침해했고 그 침해에 대해서 야, 너 기한이익 상실했으니까 지금 당장 변제해, 변제기까지 나 못 기다리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저당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선택해서 행사하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침해 행위라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저당권 침해가 저당권 설정자의 잘못에 의해서 당해 저당 목적물이 손상 감소 멸실됐다면 저당물 보충을 청구해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채무자가 그러한 저당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요, 채권자한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형태에서 권리를 통해서 저당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보면 저당권 보충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요, 이거죠, 저당권 보충을 청구할 때는 결국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보충을 받아버리면 원상 복귀되고 원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잖아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저당물 보충 청구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는 함께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충 청구할 때는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충 청구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야, 방해 제거하는 건 없애라, 이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와 함께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동시에 말이죠,
저당물을 보충하겠다라는 것은 즉 보충받아서 원래 상태로 저당권을 보유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변제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당 가치를 보충받는다는 것은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나는 이자 받으면서 나는 변제기 동안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보충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시 변제 청구권 이 행사는 함께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옳겠죠. 당사자 의사의 해석을 통해서 그죠? 따라서 이 보충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이 행위를 같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3번에 저당권 설정자에 대한 저당물 보충을 청구할 때는 이렇게 행사도 함께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함께 행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행사할 수 없고 이걸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청구할 때. 자, 요 세 개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저당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채무자 즉시 변제해라. 그리고 손해나는 거 손해배상을 직접 지금 당장 해라. 이거 가능하죠. 이렇게는. 가능해요. 따라서 요 보충 청구할 때만 조심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요 세 개 관계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재는 575페이지, 576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에요.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일어났죠.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소멸하죠.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예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처분한다는 것은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자가 양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 피담보 채권과 부종성, 수반성이 바로 통유성으로 존재하지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이전하지 않고서는 저당권만 타인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저당권의 처분에서는 조심해야 될 용어가 처분, 양도 처분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되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이것을 양도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없는 담보물권인 저당권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대전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죠? 다만 피담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저당권도 함께 넘겨줘야 돼요. 피담보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한테 저당권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저당권의 양수인은 피담보 채권만 양수받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양수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고 당사자 합의해서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법 186조가 적용돼야 되죠. 법률 행위에 의한 저당권이라는 부동산 물권이 이전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저당권 이전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해야 돼요. 그래야 피담보 채권도 양수인한테로 넘어오고 저당권도 이전 등기함으로써 저당권도 이전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양수인은 피담보 채권 양수인으로 하여 당연히 저당권을 승계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당연히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도 이전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겠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78페이지에 가면 특수저당권에서 공동저당권과 근저당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저당권의 요 기본적 성격을 전제로 해서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공동저당권을 말합니다. 이 공동저당권은요, 부동산의 개수만큼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의 개수만큼 저당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특징이 뭐냐? 부동산, 뭐 수개죠. 수개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개수와 함께 저당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냐?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이것을 중첩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공동저당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요. 중첩적 보호다.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볼까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10억 원 빌리려고 그래요. 채무를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건물이 이게 8억짜리 건물이고요. 8억짜리 건물.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 이 토지가요. 이게 한 8억짜리 토지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억에 돈을 빌릴 때요. 어느 부동산 한 개만 가지고는 도대체 돈 10억을 빌려올 수가 없죠. 저당은 아무리 내가 설정해 준다 하더라도 돈 10억 빌려줄 사람이 건물만 저당권 설정해서는 돈 안 빌려주죠.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해 주더라도 역시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이 10억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1번 저당권 설정해주고 또 여기에다가도 1번 저당권 설정해줄게. 만약에 내가 돈 10억 원을 내가 못 갚으면 동일한 채권이죠. 동일한 채권은 10억의 채무를 내가 갑이 못 갚으면 야 건물도 경매해서 8억 나오지. 토지도 경매하면 8억 나오잖아. 그럼 16억 중에서 을 네가 먼저 받아가라 10억만큼.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부동산 개수만큼 을이란 채권자, 자 10억 채권이죠. 동일한 채권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게 공동 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 저당권이에요. 그죠? 한 개 한 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저당권 2개를 을이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는 그죠?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첩보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중첩적으로 보호되죠. 당에 10억 돈 받을 권리 1개인데 저당권 2개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하는 모습은 뭐예요? 당연히 이 공동저당권을 성립시키는 것은 첫 번째, 돈 받을 권리가 있어야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공동저당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죠. 공동저당 설정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공동저당권 등기, 이 부동산의 공동저당권 등기 각각 하는 거예요. 공동저당권 설정하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부동산 저당 설정 등기 하는데 이 2개는 공동저당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겠죠. 이 저당권 등기에는 공동저당이라는 취지에 등기합니다. 저당의 취지의 등기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저당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동저당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내용과 똑같은데 다만 등기부에 여기 하나 더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공동저당권 성립했죠. 이제 문제는 뭐냐? 저기 있는 채무자가요, 10억을 돈을 다 갚아버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어떡할래? 그때는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공동저당권자가 실행하는 방법,
즉 행사하는 방법이죠. 권리 행사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공동저당권자한테 이 두 가지 제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요. 선택이 자유로워요. 뭐냐면 동시에 경매에서 동시에 배당받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건물 경매와 토지 경매를 동시에 경매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이 두 개 다 경매해 주세요. 그리고 나 배당받을게요. 양쪽 다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동시에 경매 처분해서 배당을 동시에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이거는 동시 배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요. 당의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자기 채권을 나누어서 가져와야 돼요. 이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안분배당. 분담한다는 게 분담. 예컨대 저기 건물은 지금 예컨대 8억 나왔다 칠까요? 8억이면 나왔고요. 여기 건물 대금 8억이 나왔고요. 토지 경매 때는 8억 나왔다 치죠, 똑같이. 그러면 다 합치면 16억이죠. 16억 중에 8억, 16억 중에 8억, 2분의 1씩 부담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억을 2분의 1씩 분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억 중에 16억에 8억. 그 다음에 토지도요. 채무 10억 중에 16억 중에 8억 분담 비율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2분의 1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건물에서 5억을 4억인가요? 맞죠. 5억이죠. 5억이고요. 여기에 토지에서도 5억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억을 변제받아 가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안분배당 이렇게 표현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죠. 그렇죠?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시킨다. 분담해서 가져 나온다. 이렇게 해요. 자, 이때 이러한 의미로는 부담의 안분 또는 안분배당이라 하는데 이 안분배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규정 성띠입니다. 강행규정.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동시 배당을 하려 그러면 반드시 안분배당 해라. 이런 이야기. 뭐 후순위 저당권자 있냐 없냐, 다른 채권자, 일반 채권자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반드시 부담의 안분을 따져서 분담시킨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요.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시배당. 이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경매를 순차적으로 해서 배당을 순차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순서 정하는 거, 배당의 순서 정하는 거, 또 그다음에 공동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금액 있죠. 당의 목적물로서 회수할 금액, 즉 배당받을 금액, 배당 금액 결정은요. 이거 다 뭐예요?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입니다.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예요. 이게 순서나 배당 금액을 정하는 것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컨대 건물을 먼저 경매하고 나중에 토지를 경매해서 배당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5억을 배당받고 여기에서 5억을 배당받고 여기서 5억 배당받는다. 여기서 7억 배당받고 여기 3억 배당받는다. 여기서 3억 배당받고 여기 7억 배당받는다.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요. 토지에서 먼저 경매받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토지 배당받자. 이게 다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돈 8억에서 다 변제받고 여기서 2억 받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예컨대 뭐 3억 변제받고 여기 7억 변제받겠다. 여기서 4억 변제받고 여기서 6억 변제받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시배당이요. 요것을 우리는 이시배당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시배당 할 때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저기에는 공동저당 목적물 부동산 안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즉 공동저당권자가 설정되고 난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들어갔을 때요.
이 사람은요, 선순위의 공동저당권, 이 사람의 이 공동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인정받아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이 공동저당권의 순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위권이 인정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 건물에 만약에 병이란 사람이 돈을 여기에 있는 갑에게 1억 원 빌려주고 자기가 2번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세요. 2번 저당권. 그럼 여기에 있는 병이란 사람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인 1번 저당권자가, 여기 1번 저당권자 을이 건물을 먼저 경매해버렸네, 이렇게. 그렇죠. 건물을 먼저 경매해서 이 공동저당권자가 거기에 8억을 나오는 데서 8억을 전액 변제받았어요. 전액 배당받아가 버렸어요. 자, 을이 배당을 받아가 버리면 여기는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돈을 1억 원을 지금 갑으로부터 변제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8억 나온 돈을 전부 다 1번 저당권자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 여기에는 2번 저당권자는 지금 무배당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호를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2번 저당권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거다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을의 다른 부동산에 있는 공동저당권의 대위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요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은 뭐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동시 배당한다면 배당받을 금액 내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냐냐?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요. 그러면 뭐냐면 동시 배당받는다면 토지에서 지금 5억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토지에서 5억 받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그러면 공동저당권자가요. 자, 여기서 이제 토지를 경매하겠죠. 왜? 자기는 8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을이요. 8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2억을 더 받아와야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1번 저당은 토지를 경매해서 8억이 나올 거예요. 8억 중에서 이제 을은 2억을 배당받아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8억에서 2억 받았으니까 6억 남았죠. 잔액 6억 중에서 자, 여기에 동시 배당받는다면 토지로부터 5억을 받아갈 수 있었잖아요. 누가? 을. 그런데 을은 지금 2억을 받아갔죠. 을이. 그러면 아직 3억 남아있죠. 6억 중에서 3억 내에서 저기에는 후순위 담보권자 병이죠. 병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3억 중에서 1억을 배당받아가면 되죠. 1억.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에 있는 병은 을을 대위해서 저기에 있는 토지 저당권을 경매해서 을이 만약에 경매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을이 경매 안 하면 저기 병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대위할 수 있으니까 을을 대신해서 경매해서 그럼 을은 거기서 먼저 자기 채권 2억 남아있으니 2억을 1번 순위에 가져가고 남는 5억 범위 안에서 2억을 빼나갔으니까 3억이 남잖아요.
3억 중에서 자기 채권 1억 원을 1번 순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1번 순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권을 통해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20회당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20회당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책으로서 대위권을 하나 인정한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후순위 22당입니다. 여기 계속 22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있으면 어떨까? 이 22당에서 물상 보증인이 존재하고 있으면 예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요. 이 건물은 갑의 소유지만 이 토지 소유자는 정이라는 사람의 소유자예요. 그럼 이 정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 갑의 돈 10억 빌리는 데 대해서 자기 부동산 8억짜리를 담보 제공한 사람이니까 물상 보증이죠. 이게 되겠죠. 그렇죠? 정이란 물상 보증인이 공동 저당 목적물 안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정이라는 후순위 담보권자하고 여기에 있는 정이라는 물상 보증인의 이해관계가 충돌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정의 부동산을 후순위 담보권자 병이 을을 대위해서 경매로 들어오잖아요. 경매에 들어와서 여기서 8억 중에서 돈을 1억 변제할 수 있다겠죠. 변제받아갈 수 있다겠죠. 자기 채권.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정이 나는 병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 정이라는 사람은 갑을 위해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것이다. 그죠? 물상으로 보증을 썼다. 그죠? 담보를 제공한 것이지. 병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한 적이 없죠. 누구한테? 여기 을이 갑의 채무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해 줬지만 갑의 채무, 병의 채무, 갑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정이 담보 제공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권 행사하고 둘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상보증인이 존재할 때 이럴 때는 문제가 뭐냐? 물상보증인하고 또 누구하고요? 저기에는 후순위 담보권자하고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우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이 말이죠.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누구를 우선시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다. 여기에요. 여기에 판례가 있다. 이게 뭐냐? 우리 판례는요 언제나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합니다. 우위설을 인정합니다. 우위설, 우선시합니다. 물상보증인. 그래서요, 물상보증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 대위권 행사로 못 들어가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물상보증인을 우선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위권을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야 물상보증인 네 부동산을 내가 경매 처분해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을 금액 안에서 내가 먼저 받아갈게.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다. 물상보증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가 특수저당권의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예요. 이 내용이요. 580페이지 제일 올라가시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에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해가지고요. 기억 보시죠. 공동저당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먼저 시행된 경우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 이 판례 이름이 뭐예요? 디귿 동그라미예요.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이익 충돌이 발생하면 언제나 우리 판례는
그게 무상이 아니고 물상이요. 물상 보증인을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물상 보증인 이것을 우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저당 볼게요. 근저당도 저당권의 특수한 형태인데 보통 저당권과 차이점만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고 거기에 정리할 것만 몇 가지 딱 정리해서 갖추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근저당.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피담보 채권 될게요. 피담보 채권 있죠. 이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해요.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장래의 확정 또는 특정 될 그러한 채권을 전제로 해요. 이렇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증감 변동하다 보면 채권의 경우에 따라서는 한때 영원이 될 수도 있죠. 이렇더라도 당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대로 저당을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 바로 부종성이 완화되죠. 바로 근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종성의 완화다. 바로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증액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다. 감액하다 보니까 돈 변제할 채무가 0이 돼버렸어. 즉 돈 받을 채권이 0이 됐어. 그 순간적으로 0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당은 소멸했으니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또 채권이 발생하면 또 다시 근저당 설정 등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더라도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야.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부종성 완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81페이지의 제일 위에 양갈로 2번 근저당의 특수성,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그래요. 증감 변동하니까 장래에 확정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특정이다. 그죠? 이런 의미고. 그래서 동그란 미번에 부종성 완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러면 이 근저당은 성립 어떻게 하느냐? 이 근저당 성립은요. 그래요. 일단 피담보 채권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피담보 채권은 증감 변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 계약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의 그 채권 발생 근거를 이렇게 만들죠. 증감 변동하는 그러한 채권으로, 즉 장래에 가서 어떤 시점에 장래에 특정하겠다, 확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의 부동산에 근저당으로 설정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에는요, 그냥 저당원 등기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이라고 설정 등기합니다. 이렇게요. 자,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등기는요, 반드시요,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근저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돼. 등기는 반드시 근저당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고,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근저당 설정 등기다, 설정이다, 설정 계약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근저당 등기 원인에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요,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면 경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의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불확정돼 있잖아, 현재는. 그죠? 계약할 때는. 그래서 미리 정한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약속한 그 채권액을 딱 정할 때 내가 이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우선 변제받겠다.
내 채권 중에 얼마만큼은 제일 먼저 내가 우선 변제받을게.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을게라고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채권 최고액이라 그래요. 이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 둬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채권 최고액이 뭐냐? 바로 당해 부동산을 경매해서 채권자가 특정된 확정된 채권 범위 안에서 자기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금액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선 변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효력의 한계죠, 한계. 다른 말로 하면 그죠? 한도죠, 한도. 요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선 변제받을 금액. 요 범위 안에서 내가 우선 변제받겠다. 만약에 5억이라고 이렇게 등겨놓으면 그때 나중에 증감 변동하다 채권액이 6억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돈 받을 금액이 6억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채권 최고액 요것을 등기부에다 5억으로 딱 정했다라고 하면 6억에 확정됐지만 5억까지만 우선 변제받고 만약에 당내 부동산을 경매했다면 막 예컨대요 10억의 경락 대금이 나왔어요. 10억의 경락 대금이 나와도 5억만큼만 우선 변제받고 그러면 6억이었으니까 채권 받을 금액이 그러면 나머지 1억 남았잖아. 그 1억은 뭐예요?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저당권에서 보호되는 채권이 아니고 돈 그냥 개별적으로 돈 1억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효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바로 요 채권 최고액의 의미다. 즉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범위다 범위. 자, 요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채권 최고액. 요것은요. 나중에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채권자가 즉 저당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을 미리 약속해 둔 거야.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요걸 채권 최고액. 요것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요런 내용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요걸 뭐라냐?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그래. 필요적 등기사항.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재에요. 581페이지에 가면 양갈로 3번에 근저당권에 성립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등기해 보시면 근저당 설정 등기 시에는 근저당이란 취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해놨죠? 그리고 원본, 이자, 위약금 모두 최고액에 들어가 버리고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지연배상도 손해배상금 전체가요. 거기에 채권 최고액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 안에는요. 여기는 이 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원본 채권 들어가요. 여기에. 이자 채권 들어가요. 위약금 채권 이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연배상, 지연이자 있죠? 지연이자, 지연배상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인 지연이자도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자에 관한 등기라든지 지연이자에 대한 등기는 별도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 최고액은 뭐였어요? 반드시 등기하라 했잖아. 그러면 등기한 그 채권 최고액에 모든 이자는 다 채권 최고액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에 관한 등기에 이자를 못해요. 이자는 별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왜? 모든 이자는요. 지연이자든 또 약정이자든 전부 다 이자는 뭐로 들어가요? 채권 최고액 이어 산정에는 이 등기부에 등기한 이 등기 다 들어가 산정돼 버렸잖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 그건 뭐예요? 바로 근저당 실행비용이요. 이 근저당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면 안 된다. 요거요. 요 부분은 자 우리는 보통의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 채권액에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받도록 해놨죠. 그러나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금액 있죠. 요 금액에는 근저당 실행비용은 여기에 산입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 조심해서 알아둬야겠죠. 자, 이렇게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요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근저당권에 기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려고 그러면 채무액을 확정해야 되잖아. 요 채권액이요. 왜? 증감 변동하는 거니까 이게 확정돼야 돼요. 이게 확정돼야 우선 변제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581페이지 밑에 보면 양갈로 4번에 근저당권의 효력, 동그라미 1번 채권 채무액 요거 얼마 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액을 확정해야 된다. 이거 확정해야 돼. 확정. 확정 시기는 언제냐? 요것을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먼저 확정되면 의미는 뭘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보면 확정을 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면 우리 민법에 있는 근저당권은요. 이제는 뭐로 바뀌냐? 확정에 의해서 보통의 저당권으로 그 성격이 바뀝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순간에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뀌고, 그러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바뀐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후에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선 변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확정 시기는 언제냐? 그죠? 확정 시기는 여러분 교재 582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582페이지의 제류에 보면 A. 결산기 도래하거나, 결산기 도래라는 것은 당사자 약정한 결산기가 정해놨겠죠. 그 다음 존속기간 만료, 기본계약, 근저당 설정계약의 해지로 확정된다. 두 번째 B.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다만 C 체킹해 두시고 그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이 완납할 때다. 경매 신청할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할 때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래요. 채무자는 근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채무액 전액을 다 변제해야만 근저당권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또는 제3취득자의 경우는요. 채권 최고액에 등기되어 있는 그 금액만 변제해버리면 그 자기 부동산 위에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말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나머지는 뭐 그다음 두셔도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요게 시기 거기에 B 동그라미를 꼭 알아두십시오. B 동그라미. 그 다음에 C 동그라미하고 B 동그라미는 경매 신청치죠. 그런데 여기는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보셔도 되고 그냥 몰라셔도 돼요. 그러나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물권법까지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권법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상세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내용은 여러분이 꼭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8문제 중에요. 7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 맞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법 강의입니다. 수고했습니다.